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해변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랄까 휴식과 즐거움의 상징인데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이게 전혀 다른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마리 클레오 보류 교수의 연구자료 같은 걸 보면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해변을 오히려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인식의 차이죠.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건지 지금부터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흥미로운 점은요. 그렇게 강력한 해상 문명을 일으켰던 그리스인들이 정작 해변 자체는 죽은 자들의 관문처럼 약간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네, 뭐 19세기, 20세기 이때 시작된 현대의 해변 휴양 문화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시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문학 작품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현대인들이 낭만적으로 여기는 해변의 감각적 요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햇살이라던가 파도 소리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고대 문학에서는 오히려 좀 불쾌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감각적인 요소들을 불쾌하게 묘사했다. 구체적인 예시가 좀 있을까요? 네,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잘 아시죠? 거기 보면 메넬라우스랑 부하들이 바다 표범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숨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지독한 악취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네네.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해변 특유의 그 해조류 냄새, 소금기 섞인 냄새를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거죠. 파도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잔잔함 이런 거보다는 주로 거친 폭풍우나 아니면 전투의 함성 같은 그런 파괴적인 힘, 이걸 연상시키는 데 사용됐어요. 그 일리아드에서 트로이 군대의 진격을 거센 바다 폭풍에 비유한 게 딱 좋은 예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 맞다. 오디세우스조차도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되게 초라하고 좀 흉한 모습으로 그려졌던 기억이 나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폭풍우 끝에 해안에 이렇게 밀려왔을 때 오디세우스는 뭐랄까 소금물에 절어서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나우시카 공주의 시녀들을 막 놀라게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해변의 태양, 뭐 소금기 이런 것들이 영웅조차 흉측하게 만든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해변의 모래와 바다는 아트리게토스, 즉 수확할 수 없는 공간, 아주 메마른 공간으로 여겨졌어요. 아, 농사 짓는 땅과는 완전 반대네요. 그쵸? 생명을 길러내는 그 비옥한 농경지와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참, 근데 그들이 생선을 식량으로 삼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관점이에요. 네, 그러네요. 단순히 불쾌하고 메마른 것을 넘어서 이 해변이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변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장소였고요. 특히 그 바다에서 시신을 찾지 못한 이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빈 무덤, 케노타프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해변 근처였습니다. 아, 케노타프요? 네, 당시에는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영혼은 안식을 찾지 못하고 막 지상을 떠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경계인 해변은 더 비극적이고 두려운 장소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브리엘라 쿠르사루라는 학자가 지적했듯이 해변은 산자와 죽은 자의 영역이 만나는 리미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일종의 경계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경계 공간. 근데요, 그런 경계 공간이라는 점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을까요? 뭐랄까, 세계와 세계를 잇는다는 건 다른 가능성도 열어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경계가는 속성 때문에 해변은 인간, 죽은 자, 그리고 신들의 세계가 교차하는 어떤 신성한 통로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신탁소들이 해안가 절벽 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고요. 또 신들이 해변의 강림에서 기도를 듣거나 예언을 내리는 그런 장소로 묘사되곤 했죠. 아, 네네. 그 일리아드에서 제사장 크리세스가 해변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폴론 신이 나타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리스군의 역병을 내리는 장면, 그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죽음의 문턱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접점, 참 양면적인 공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셈이죠.
이런 영적인 의미 말고요. 당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었을 텐데요. 아, 물론입니다. 해변은 외부 세계로 나가는 통로이자 동시에 외부 세계가 들어오는 관문이었죠. 이건 곧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이었습니다. 기회이자 위협이요? 네. 그러니까 적군 함대의 침입로나 해적의 출몰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었지만 동시에 그 난파된 배에서 흘러나온 진귀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는 뜻밖의 행운을 얻는 곳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 다프니스와 클로의 설화에 보면 주인공 다프니스가 바닷가에서 주운 보물 덕분에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죠. 듣고 보니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혹시 오늘날 우리가 해변에서 조개 껍질이나 예쁜 돌멩이 같은 거 줍는 행위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이런 고대 인식하고 좀 연결 지어볼 수 있을까요? 네, 보리오 교수가 바로 그 점만 지적합니다. 현대의 비치쿠밍, 문화라고 하죠. 해변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줍고 찾는 행위요. 이게 어쩌면 고대인들이 가졌던 바다가 내어줄지도 모르는 미지의 보물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 그것의 흔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해변은 여전히 일상과는 다른 세계와의 경계선 같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제 그곳은 위험과 죽음의 공포 대신에 휴식, 도피, 그리고 어떤 소소한 발견의 즐거움을 찾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와, 오늘 우리는 가픈 해변이라는 공간을 두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그 놀랍도록 다른 시각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죽음과 공포의 경계에서 휴식과 낭만의 상징으로. 와, 정말 엄청난 인식의 변화네요. 네, 그렇죠. 이 여정은 우리에게 참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해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나 극적으로 변했다면 지금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가치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통념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미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각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